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선 62만 1,3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 확진자 수보다 무려 22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점이 37만 명 수준이라던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62만 명 중 7만 명은 이 전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인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등 이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정부의 메시지가 이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규모와 또 기간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적 모임 6인 제한을 8인으로 완화시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여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7살 원아가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학대로 인해서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취재진이 확보한 118개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했더니 아이를 학대하고 동료 교사들은 묵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를 끌고 다니거나 몸을 누르는 등 폭행을 일삼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원아들에게 아이를 때릴 것을 지시하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7일에 열린 공판에서 학대를 주도한 담임 교사에게 징역 5년, 동료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러시아군은 1,000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한 대피소까지 폭격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곳은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극장 건물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극장 건물 밖에 아이들이라는 글자가 2군데나 크게 새겨져 있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고의적으로 폭격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러시아군은 극장 공습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매일 9.11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 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25만 5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91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4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2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근했던 봄 날씨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나와 있으면서 날도 제법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 우선 살펴보시면 전국 10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1도, 한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3도 선이 예상됩니다. 굳은 날씨에 날이 제법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또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연한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을 챙길지 첫 번째 힌트부터 나눠야 될 텐데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 테이블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둘, 셋. 꽃이다. 아, 뭔가 봄이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꽃이니까 별로 그렇게 꽃이 이쁜 줄 몰랐는데 네. 나이가 들면 핸드폰에 다 꽃사진만 있다고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꽃사진이 잔뜩 있나 몰라요. 아니, 네. 근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꽃이 놓여 있으니까 정말 기분 전환도 되고 봄이 오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꽃이 오늘 힌트다. 힌트. 그러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꽃가루. 제가 이번 주에 부산을 내려갔더니 부산은 벌써 목련 다 피었고요. 매화 다 피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피고 다 네. 피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꽃가루 날리니까 봄철에 꽃가루 비염. 정답이네. 뒤에 볼 것도 없네요. 아, 최현우 박사님, 네. 자신감 넘치는데요. 확실한지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고. 아, 알 것 같아요. 일반인 다 감기. 봄이니까 감기. 봄에 유행하는 그치, 그런 거 그치. 아닐까요? 감기, 환절기 감기. 네, 환절기 감기. 근데 아침부터 이제 꽃을 딱 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봄에 또 저렇게 병원에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 말이에요. 네. 봄하고 연관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봄과 병원 뭐 이렇게 관련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한 주제가 맞을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봄 환절기 강철 면역 기르는 법입니다. 봄 환절기 면역 지켜야죠. 네, 어김없이 환절기가 돌아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낮에는 아침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더워요. 맞아요. 많이 더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면역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되고 감기 안 걸리게 더 신경을 써야죠. 요즘 네. 감기 걸리면 맞아요. 배낭 의심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4번의 환절기가 오는 건가요? 일단 환절기가 4번 있는 건 맞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뀔 때마다 이걸 다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강과 관련된 환절기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의 성격이 확확 바뀔 때가 있죠. 겨울에서 봄 될 때, 여름에서 가을 될 때, 그러니까 추웠다가 더워질 때 한 번, 더웠다가 추워질 때 이때의 환절기를 우리가 이 건강과 관련된 환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때가 또 때마침 방학이 끝날 때예요. 어려서부터 이 방학 끝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같이 겹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건강은 사실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절기에 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환절기가 계절이 이 성격이 바뀌는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온 차이가 많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한낮 하루의 기온 차이가 약 10도 이상 벌어질 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월 중순에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봄 환절기 때 심해지거든요. 이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유의가 필요한데요. 일교차가 커지다 보면 우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비롯한 근육계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피부의 반응들도 마찬가지고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다 보면 면역계에다가 써야 될 이 소모할 에너지가 좀 부족하게 되니까 바로 이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감기 같은 봄철 질환에도 많이 이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재용 이제 MC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제 그렇게 졸려갖고 잠을 좀 일찍 잤다고. 맞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때쯤 되면 이렇게 몸에 기력도 없고 자꾸 졸리고 이제 맞아요. 꾹꾹꾹 조는 게 다 이렇게 이제 환절기에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특히나 또 봄철에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이제 기온 차도 있지만 봄철에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같은 이 외부에서 유해되는 유해 물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반응에, 면역 기능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그래서라도 자꾸 이렇게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네. 염증이 이때 또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염증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로 인해서
큰 질병, 우리가 특히 좀 피하고 싶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뇌혈관계 질환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봄철 감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봄철에 걸리는 감기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감기는 2주 이내에 낫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상 지속된다면은 이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런 이유는 겨울철 내내 신진대사가 좀 떨어져 있죠. 일조량도 적고 기온이 낮으니까 외부 활동량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서 좀 무리하게 외부 활동이 시작되죠.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바로 이때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아주 가벼운 감기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바이러스 못지않게 많이 찾아오는 것들이 이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만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까지도 이 시기에 잘 찾아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 57%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진통 효과를 얻으셔야만 할 정도이고요. 한 통계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 수가 16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이 호르몬 변화가 극심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봄 환절기를 이겨내려면 그 강철 부대 특전사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특전사처럼 우리는 강철 면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비법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봄 됐으니까 나들이도 좀 다녀야겠고 네. 미뤄뒀던 운동도 좀 해서 여름철 다이어트에 대비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강철 면역을 챙길 수 있는 비법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또 이어지는 한방 진료실에서는 우리 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면역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몸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한방 차까지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옵소서. 이거 재밌네요. 자, 강철 면역을 기르러 가겠습니다. 봄 환절기 강철 면역 기르는 법. 야, 정인석 교수님, 높이고 살피고 피하고 고고고. 뭐예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이 봄 환절기를 지킬 수 있는 강철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깐깐한 장 교수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철 면역 기르는 야. 법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높이고인데요. 뭘 높이라는 거야? 뭘 높여야 될까 보시면 체온. 체온을 1도씩 높여라. 아니 이제 봄 되면 날씨가 좀 약간 따끈따끈해져서 체온도 좀 올라갈 건데 굳이 이렇게 겨울도 아닌데 맞아. 체온을 올려야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체온 1도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봄 환절기가 되면 기온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많은 기온차에 내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의 중심부 체온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게다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 떨어질 때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탐식세포인 NK세포. 이거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조금 전에 모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암에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체온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이게 일교차가 커진다는 게 바깥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 몸이 적응하느라고 그렇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이도 좀 중요한데요. 이유가 50세 이후에는요, 우리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를 해요. 자연적으로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80대가 되면은 30대에 비해 절반밖에 남질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에서 열을 생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체온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겠죠. 거기다가 근육량이 줄면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까지 높아지게 되고 겨울철 이제 운동량이 줄었잖아요. 네.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량도 자연적으로 줄게 되니 봄철에 체온 유지하는데 힘들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가 체온을 1도씩 높여라였고요. 그 다음에 살피고 보겠습니다. 살피고 보시면 춘곤증을 춘곤증을 살펴라. 그렇죠. 이제 봄 되면 역시 이게 꾸벅꾸벅 졸리는 이제 충곤증 오고 부러워요. 또 그렇고 밥 먹고 또 그렇게 꾸벅꾸벅 맞아요. 주는 식곤증. 그러니까 네. 충곤, 식곤증이 오는 계절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봄 되면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친구 같은 아이들인데 저거를 굳이 꼭 살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춘곤증 하면 봄철에 누구나 다 겪는 증상이지 그냥 이대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춘곤증이 만약에 2, 3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번씩 의심을 또 해보셔야 돼요. 사실 추위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신적인 신진대사 기능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이 봄철이 되면서 높아지고 있는 기온 그리고 또 일교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낮이 길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니까 낮에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면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춘곤증이 아니라 내가 기면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도 같이 살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봄 날씨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 2, 3주 지나면 저절로 이제 적응이 되니까 뭐 그럼 뭐 따로 안 살펴도 그치. 저절로 면역력은 그냥 있는 거 아닌가요? 기다리면 되겠네. 네. 네.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자, 춘곤증은 뭐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그냥 휴식만 취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주 이내에 이 춘곤증을 극복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3주 이상 내가 춘곤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춘곤증을 느끼고 꾸벅꾸벅 졸고 이러는 것은 봄이라는 새로운 기후에 네. 적응하는 건데 이게 2주 정도 지속되면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2, 3주 이상 만약에 이 춘곤증이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춘곤증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간염이 있는 거 아닌가? 빈혈? 아니면 감수학성 질환?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춘곤증 그러면 사실 좀 웬만큼 휴식을 취하면 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풀리지도 않고 이게 너무 지속이 된다. 그럼 빨리 병원에 나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춘곤증 봄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길어지면 한번 더 깊게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춘곤증 때문에 졸린 증상이 있을 때는 잠을 자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유독 졸린 증상이 좀 심해질 경우는 괜찮나 이건 어때요? 안 되죠. 조금 전에 기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수면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이 3년 사이에만 해도 약 38% 정도의 수면장애 환자들이 증가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는 50대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에게서의 비율도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5년간의 수면에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봤더니 정말 환절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10월과 3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수면 장애를 방치할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도가 약 1.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 심뇌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노년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매에도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조금 무섭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런 거잖아요. 봄에 누나 춘곤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동의하지만 누나 수면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춘곤증하고 수면 장애하고 좀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자, 춘곤증 하면은 2주 안에 적응하고 운동하고 야외 활동하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3주, 4주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반드시 수면 장애이고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이상 이런 증상을 겪고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만 잠을 설쳐도 네. 차 박사님하고 저처럼 어제 무리하게 잠을 자도 이게 다음날 찌뿌둥하고 몸이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련 필 때쯤부터 조금 이렇게 졸렸는데 이게 그냥 철쭉 필 때까지도 계속 졸리면 이거는 좀 수면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근데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을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보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분의 1이에요. 네. 더 크게 보면 우리 일생에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잠이 그만큼 건강이랑 깊게 연관이 있고요. 또 잠을 못 잤을 때 여성분들 이때 체내에 어떤
뭐라고 해요? 지방 합성이라든가 축적되는 게 많아지면서 비만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 같은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잠을 못 자면 면역력 또한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면역 질환에도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수면 장애라고 묶여진 것들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불면증, 네. 중간에 자꾸 토막잠 자는 것들, 이런 것들만 수면장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면장애는 조금 전에 이종현 교수님이나 차윤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기면증도 바로 네, 낮에도 좀 무기력하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이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고요. 저녁 때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묵직하고 자꾸 주무르게 되는 현상. 이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도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골이가 좀 심하신 분들은 중간에 갑자기 숨이 딱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수면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잠은 정말 중요해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못 자면 몸의 그 패턴이 맞아요. 깨져버리거든요, 사실. 자, 이어서 세 번째, 강철 면역 기르는 법. 피하고. 뭘 피하지? 뭘 피할까요? 보시면 자외선을 피해라. 특히 또 자외선 하면 여름들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 봄볕이 피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또 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황사 이런 외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봄철 피부 건강을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외선은 물론 살균 작용도 하고 우리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우리 여러 가지 건강에 좀 이롭게 작용을 하지만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가고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노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요게 별명이 노화광선이라는 별명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봄볕에도 항상 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고. 아니 그만큼 봄 자외선이 안 좋으니까 우리 며느리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그렇죠.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 뭐 봄볕에 이제 피부에 생긴 뭐 기미나 막 잔주름 같은 거, 검버섯 같은 거 생길까봐 또 걱정이시죠. 그런데 남성분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탈모가 생겨요. 이 두피에 자외선이 좀 많이 쐬지게 되면은 이 모근 사이사이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이 파괴되면서 탈모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피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두피의 건강까지 같이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제1급 바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자외선 관련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면역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싶어요. 네, 이제 자외선을 아주 과하게 쬐게 되면 과하게 노출이 됐을 때 혈관의 탄력 섬유가 손상이 되고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외선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산화지수가 꼭 필요한데 이 자외선이 산화지수를 파괴해서 혈관 노화를 가지고 오고 체온 조절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와 우리 혈관 건강 또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자외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봄철 자외선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4월, 6월까지 이 정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때 꼭 자외선 차단에 적절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건강이 1000냥이면 눈 건강이 900냥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자외선에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바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 자외선 중에서는 UVA, 그러니까 자외선 A가 파장이 길어서 이 앞에 있는 수정체를 통해서 뒤쪽 각막까지도 쉽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투과도가 높기 때문이죠. 바로 이럴 때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백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그냥 백내장 하면 노화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질병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 백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동료 교수인 40대 초반의 한 교수님도 자외선 때문에 이 백내장에 걸려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실 정도니까 단순히 노화 질환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자외선을 얼마나 잘 차단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조금 일찍 백내장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네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준비해 주신 게 있죠, 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상에서 조금씩 챙겨볼 수 있는 면역력 높여주는 자외선 차단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예림 씨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이쪽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저희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마네킹도 있고요. 선글라스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자외선 차단제 워낙들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계시고 네. 선글라스 대표적인 맞아요. 자외선 차단의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선크림을 볼 때 선크림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네. SPF 수치라 그러잖아요. 네네. 무조건 높은 걸 골라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보면은 저희들 준비한 거에도 SPF 수치를 지금 50 정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법령상 이 50 이상은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이라고 숫자가 적힌 게 있고 또 그 옆에는 PA 해놓고 플러스 이렇게 예. 표시가 되어 오. 있는데요. 이 규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 A 광선과 B 광선에 대한 건데요. 숫자는 B 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UV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인데요. 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만약에 50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제 50% 정도를 이제 차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5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15분의 1 정도밖에는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차단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UVA, 그러니까 자외선 A 파장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붙어 있는 것부터 3개가 붙어 있는 것까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내 환경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SPF 수치를 한 15 정도까지만 보시면 실내에서는, 돼요. 네. 네. 그리고 PA는 이 플러스 하나짜리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뭐 적극적인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SPF 30에 PA 2개 플러스를 쓰시면 되겠고, 네. 정말 야외에서 좀 강렬한 햇살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날씨라면은 그럴 때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SPF 50에 네. 3 플러스짜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용 MC 등산하고 이럴 때는 그쵸 50에 그럴 플러스 때는 3개짜리. 플러스 3개짜리 쓰셔야 근데 돼요. 눈이 따가워서 못 바르겠다. 맞아. 땀에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 게 우선 첫 번째가 양을 어느 정도 바르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크림을 이용할 때 저는 네. 뭐 얇게 발라야 차단 효과가 맞아. 좋다는 말 들은 적이 있고 또 누군가는 두껍게 바를수록 맞아, 좋다. 맞아. 네. 듬뿍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말이 달라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선크림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통 이제 1제곱센티미터당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를 네. 기준으로 정해서 이 숫자를 표시한 건데요. 이 숫자에 표시하는 방법은 자, 1제곱센티미터면요. 요 한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한 마디에 어느 정도 뿌려야 되냐면 그렇게 많이? 오, 많다. 이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렇게 어디다가 많이 바르면 저는 그 일단 재홍남 씨 말한 것처럼 눈이 좀 따갑고 네. 화장이 지워질까 봐 네. 번질까 봐 잘 못하거든요. 자, 이 정도의 크기면은 좀 얇게 펴발랐을 때 500원짜리 동전을 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르는 양은 아니고요. 충분히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보려면은 피부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일부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겉면에서 반사시키는 개념의 자외선 차단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이제 피부에 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개는 흡수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흡수 형태라면 이 정도를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얼굴의 면적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바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흡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문지르고 또 조금 흡수가 되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펴서 더 바르고 네. 다시 한번 펴서 바르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오. 저 지금 여기 마네킹이 우리 앞에 준비가 네네. 됐는데요. 예님씨님이 평소에 얼굴에 좀 바르는 대로 한번 좀 발라줘 보시겠어요? 제가 평소에 바르는 습관은 네. 일단 눈 주변은 저는 피합니다. 눈이 따가워. 따갑고 그래서 눈썹이나 눈 주변 피하고 이 네. 코. 그치. 코는 잘 발라줘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이 광대 위주로 발라줘요. 광대. 왜냐면 좀 이렇게 돌출돼 있잖아요. 광대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고 저 마네킹은 얼굴이 진짜 조그맣네. 아니, 마네킹이 한 번도 안 발라가지고 새카맣게 탔어요, 보니까. 저는 주로 보통 이렇게 그냥 포인트를 잡고 네. 바르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뭐 화장하면 되니까 네, 사실. 저는 이마도 많이 바르는데. 이마도. 이마 이마 꼭 바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마 특히 바르죠? 제가 사실 꼼꼼하게 잘 바르시긴 했는데요. 네. 자, 충분한 양을 바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손가락에 지금 6마디 정도에 걸쳐서 짰거든요. 야, 이 저렇게 많이 정도의 발라요. 양이 필요하고요. 네. 이 정도의 양으로 이 눈두덩이 위에 요런 데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 위가 자외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요. 또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마를 좀 까고 다니시는 분들도 네, 많으니까 그렇죠. 이마 쪽도 충분히 펴서 다 맞아. 발라주셔야 이마 발라줘야 저 눈에 들어간대. 그래야 되구나. 네, 이렇게 많이 발라주셔야 하고요. 네. 게다가 바로 눈꺼풀 위쪽은 사실 좀 꺼려지게 되죠. 네. 땀이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많이 따갑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귀예요. 귀? 네, 귀요? 귀 위쪽 부분. 아마 야외 활동 등산하시다 보면 좀 느끼실 거예요. 네. 귀 위쪽 부분이 좀 따끔따끔하다는 맞아요. 느낌을 들 거의 때가 달라요. 있는데요. 이 귀 위쪽부터 해서요. 네, 귀 위쪽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귓볼 아래쪽도 발라주셔야 돼요. 귀 뒷부분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을 다 발라주셔야 하고요. 자, 좀 부족해지네요, 이제 벌써. 이 상태에서 또 목덜미 주변에서부터 네. 어깨까지 내려가는 선 쪽도 다 발라주셔야 돼요. 거기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펴가지고 네. 아주 넓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썹과 귓볼 주변 그리고 심지어요 네. 입술 주변도 바르셔야 돼요. 입술도 굉장히 연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입술 주변도 충분히 발라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 선크림을 올해 사서 내년까지 쓰고 이런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봄 그렇게 이때 하시면 안 사서 여름에 하나 네. 더 사야 되는 그러니까 선크림 만든 분들이 네. 이렇게 일부러 크게 만든 게 아니고 많이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애껴 발라갖고 내년까지 맞습니다. 두게 된 거야. 네. 오. 이 정도 용량 가지면요 아마 한 달 쓰시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거의 저는 선크림으로 마네킹 세수한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얼굴에 아주 떡칠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방송용은 아니고 초발초발이라고 하죠. 네. 외출하시기 전에 한 2-30분 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펼쳐서 바르시면은 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른다는 느낌은 안 네, 드실 거예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바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그렇죠. 준비가 되어 선글라스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자,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 뭐 그냥 너무 눈이 부셔서 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햇볕은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시광선, 자외선을 적절하게 차단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 너무 어두운 걸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두운 걸 사용하면은 가시광선만 다 차단을 해버리는데 오히려 동공이 너무 크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밝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선글라스 고를 때 무조건 어두운 거. 어두운 거. 이래야 뭔가 느낌이. 어울린다. 이렇게 미는 어려워요. 어두운 거 이거 어때요?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딱 셀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네. 네. 화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눈동자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나요? 이런 잘 안 경우에는 어두움을 느끼기 때문에 동공이 많이 확장이 되니까 네.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밝은 게 있는데 이거 바꿔볼까요, 한번 그럼? 써볼까요? 네. 아, 선글라스 제가 또 선택을 잘못했네요, 그동안. 네. 이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가 지금 훨씬 나아요. 네, 화면에는 아주 이렇게 다 보이진 않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눈동자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네. 이 정도의 선택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눈동자가 아주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네. 자외선을 충분히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선글라스 고를 때 이게 규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규격이. 네, 아까 전에 이 SPF 규격을 봤던 것처럼 이 UV를 차단해주는 규격이 있는데요. 보통 UV 400이라고 적혀 있는 규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4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자외선을 99% 차단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정도의 멘트만 적혀 있으면, 훌륭한 렌즈구나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특히 약간 회색빛이나 조금 그 노란색의 연한 빛깔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전체적인 파장을 커버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함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선글라스를 패션감 있게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네. 요거 한번 너무 써보고 아, 싶었어요. 그래요? 이 마이콜 스타일. 아, 마이콜. 야, 예. 이거 어때요? 네. 마이콜 스타일. 아니 또 요즘 패션 이템으로 이런 것들 네. 많이 쓰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 눈동자를 전체적으로 커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내 정도에서만 쓰시길 바라고요. 바깥에서는 눈 전체를 좀 덮을 수 있도록 밀착해서 착용하시는 큰 렌즈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건 아닌 걸로. 보기도 좀 별로네요. 그럼 이렇게 큼직한 게 좋네. 네, 좋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네. 똑 소리 나는 자외선 차단법으로 우리 면역력 잘 지키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통방통 모 선생의 한방진료실 시간인데요. 영수보사법? 영수보. 영수보살 아니에요? 영수보살.
네, 한방 치료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우리 신통방통 한방진료실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봄철 면역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또 문헌을 조사해서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항제내경에 실려 있는 문구인데 정기 좋네, 사불가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가 바로 이 면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기가 내 몸에 있으면 좋네, 내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으면 사기가 흔히 말하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물질이거든요. 사불가간, 이 사기가 감히 감촉할 수 없다. 내 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선조 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면역력 하면 체온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체온과 관련된 우리 몸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손바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손바닥 안에 네. 우리 뭐 장기, 뭐 건강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맞아요. 다 중요한 들어있어요. 거네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주시죠. 특히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소부혈이라고 하는데요. 소부혈. 소부혈. 네, 위치는 우리 이렇게 살포시 주먹을 쥐었을 때 4번째 손가락하고 5번째 손가락이 딱 닿는 그 사이. 여기는. 네, 그 중수골 그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 자리인데 오늘 아까 영수보사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손을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경락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기가 도는. 음경은 다 위로 올라가고요. 양경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침 놓을 때 보면 어쩔 때는 이렇게 눕혀서 놓기도 하고 어쩔 때 이 방향으로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놓으면은 보법인 거고 네. 기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 침을 놓게 되면 사법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음경에 속하는 소부혈이에요. 이 소부혈을 위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자리를. 그리고 가끔 막 심장이 너무 막 벌렁벌렁 거릴 때 있고 또 우리도 방송하기에 앞서서 청심함을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려줘. 시험 앞두고 면접 앞두고 너무 떨릴 때는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좀 진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자리예요. 소부혈, 우리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체온 조절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우리 봄철 되면 우리 이유 없이 막 소화 안 되고 속 더부룩하잖아요. 네. 이때 눌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곡혈입니다. 여기 합곡혈은 합곡. 여기, 많이 여기 알아요.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우리 식기 2번째 손가락 이 중수골이 만나는 그 자리 바로 밑입니다. 눌렀을 때 좀 뻐근한 자리.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일단 이 속 기운이 좀 이제 위장이 싹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될 때도 이 자리를 많이 눌러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충곤증, 식곤증인데 얘네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상혈. 우리 2번째 손가락. 네. 손톱 바깥쪽. 네. 딱 접히는 그 자리예요. 여기? 네,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손톱 가지고 한번 살짝 눌러보십시오. 우리 손 중에서 제일 아픈 자리예요. 네. 아파요. 네. 이게 피로감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네, 여기가 상향혈인데요. 이 세 자리가 우리 봄철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충곤증과 식욕을 다스리는 요 혈이 되니까 요 세 자리를 좀 명심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지압만 하면 아무 소용없고 제가 아까 몸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차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앞에 차가 2가지 종류가 놓여 있을 거예요. 네. 네. 어떤 걸 어떤 먼저 거부터 먹어보면 돼요? 우선 진한 색깔. 진한 색깔. 요거. 맛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차 같아요? 이거 쑥차네. 좋습니다. 약간 썩어요. 너무 오래 우려왔나 봐요, 제가. 네. 사실 이 쑥차가 봄철에 네. 근데 어떻게 쑥이 이렇게 진짜 아주 좋은 한약 맛이 나지? 오. 우리 애엽이라고 하는데요. 쑥에는 친해열 성분이 있어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고요. 또 쑥차는 우리 나중에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데도 노폐물 배출시켜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쑥차에 이어서 그 예쁜 솜털 같은 거 들은 차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맛일까? 요건 진짜 궁금해요. 이게 솜털 이게 뭐예요? 네, 솜털 같은 차가 있습니다. 네. 요거 그거네. 이게 맛이 더 우리 이거는 꽃이네, 꽃. 이거 목련차 아니에요? 야, 이게 꽂혔어요. 목련이에요? 목련이네, 이게 이게. 신이라는 약재인데요. 목련의 꽃봉우리입니다. 그렇죠. 네. 꽃봉우리. 신이는 우리 발산풍한약이라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한기를 다 날려주는 약재예요. 이맘때쯤 이제 겨울에 쌓여있던 한기가 이 신이로 인해서 싹 날아가주고요. 또 우리는 신이가 이제 생겼다. 그러면 이제 비염 환자가 많겠구나 하면서 이제 똑똑 그걸 따놓거든요. 네. 실제로 이 신이는
비염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네. 비염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아주 달달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이건 맛있어요. 너무 좋아. 네. 네, 그래서 요 맘때 봄철에 즐기면 좋은 우리 쑥차와 신이차까지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영수보사법. 네. 그래서 손바닥을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손바닥 이렇게 네. 아무데나 손 다 자체를 누르면 다 자체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주물주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비벼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비비는 되고요. 것도. 네.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 그 물처럼 커피를 마시거든요. 뭐만 하면 커피 찾는데 이런 환절기에는 쑥차나 신이차로 면역력 챙기면 진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운치도 있고요. 네. 은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 자주 마시는 것보다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면역력 얘기할 때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부 요가 선생님들인데요. 과연 오늘은 봄 환절기를 무사히 날 수 있는 어떤 요가를 알려주실지 TV로 배우는 요가 교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자세 오늘 배워볼까요? 네, 봄 환절기가 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고 근육에 열을 발생시켜서 면역력까지 높여줄 수 있는 삼각 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동안 몸이 바짝 움츠러들어 있죠. 순환도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또 몸도 빠르게 뻣뻣해집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갑자기 많이 움직이죠. 가동 범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근육이나 관절에서 무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할 땐 강한 스트레칭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몸에 열을 내서 순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고요. 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관절을 안전하게 열어주는 삼각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 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 다리의 길이만큼 양 발을 좌우로 넓게 벌립니다. 자, 손도 좌우로 넓게 벌려서 수평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오른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90도까지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왼발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45도까지 회전을 해주고요. 숨을 깊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주는 겁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위쪽에 있는 손가락 끝을 보게 되고요. 5번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세를 취하고 난 후엔 역시 마시는 숨으로 바닥을 본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쉬면서 자세가 끝나는 거죠. 자, 이 자세를 보다 더 안전한 초보 자세의 방법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취하러 몸을 숙일 때 무릎 뒤쪽, 오금 쪽이나 허리 부분에서 긴장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무릎을 살짝 접어주는 겁니다. 자, 무릎을 접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에 강제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몸 뒤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긴장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엄지발가락을 잡는 것도 긴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발목을 잡거나 정강이를 잡아서 내 유연성에 맞는 자세로 고쳐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벗어날 때도 똑같이 무릎을 접은 채로 올라오면 긴장 없이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를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상상으로 등 뒤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머리나 어깨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면 등이 굽은 모양이 되겠죠. 거꾸로 허리가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허리가 꺾인 자세가 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상하죠. 머리에서 몸통 그리고 뒤꿈치까지 모두 벽에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서 자세에 들어가고 자세로 유지도 하고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를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의 역할인데요.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을 선택해서 잡는다고 했죠. 이 손을 바닥으로 꾹 누르는 힘을 가하는 겁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왼쪽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지 않으면 어깨가 꺾이거나 허리가 꺾인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의 자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바닥을 누르는 힘을 가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바르게 서는 연습입니다. 10발가락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주고요. 이 힘을 이어받아서 무릎뼈, 허벅지까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자, 발가락이나 발목만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다리 근육 전체를 사용해서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요가 자세에서 고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이프님의 구령에 맞춰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한 다리의 길이만큼 충분히 넓게 벌려두고 양팔을 좌수평으로 뻗어내줍니다. 오른발을 먼저 바깥쪽으로 90도 돌려놓고 왼발 끝을 45도 안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숨부터 가득 채우고 숨을 내쉴 때는 이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 오른손을 편안한 곳에 두고 오른발 밀 때 오른손도 다리를 밀어서 왼쪽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턱을 당겨서 시선을 왼손 끝을 바라보고 등 뒤에 벽이 있다 상상을 하면서 어깨와 등을 이 벽에다가 판판하게 붙여줍니다. 자, 10발가락도 한번 들어볼게요. 허벅지 근육을 끌어올려서 하체 단단하게 깊게 숨 쉬면서 온몸을 시원하게 확장해 봅니다. 자, 돌아올 때는 바닥을 보고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줍니다. 네. 자, 발끝 정면을 향하고 두 발을 모아서 동작 마무리할게요. 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해줍니다. 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칠 확률이 높은데요. 그동안의 몸은 굳어 있는데 운동하는 난이도는 운동을 했을 때 예전 난이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컨디션을 잘 관찰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련 운동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합장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붙이고 고개 숙일게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요가 동작 잘 배웠습니다. 전세훈, 김수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음악이 나오면서 그 김수정 선생님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럴 때 요 차를 한 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러네요. 이게 아주 좋네. 동작을 하지 않아도 뭐가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네. 그 소리만으로도. 네, 요가 동작까지 배워봤고요. 이어서 봄 환절기 강철 면역 기르는 법. 이번엔 장수밥상 두 분이 시간이죠? 네. 같이 하시네요. 네. 뭘까요? 면역력 2배 장수밥상. 오늘 요새 다르네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해졌는데요. 이게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봄이 와서 또 면역력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비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차 박사님과 함께 면역력 2배 밥상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차 박사님과 함께 준비한 면역력 2배 밥상. 그렇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몸을 지켜준 어떤 보호막 같은 경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2배로 입으면 얼마나 이렇게 좀 이 추위에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2배로 올리면 그 어떤 병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데 그 면역력을 2배로 올려주는 식재료들을 오늘 먼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야, 이게 오늘 확실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게 저분이 그냥 박사도 아니고 식품 생명 공학 박사. 그러니까 2배로 높여주는 우리 면역력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식재료 뭡니까? 예,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건데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봄나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노곤하고 저 춘곤증이 오잖아요. 이건 우리 선조들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 선조들이 요 시기에 꼭 챙겨 먹었던 게 바로 이 봄나물인데 왜? 봄철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들 또 영양소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섭취량이 많아져야지만 활동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철 음식이 바로 이 봄나물이었고요. 이런 봄나물들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챙겨 드셨던 거죠. 맞습니다. 요새 마트나 시장에 가면은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봄나물입니다. 우리가 냉이 하나만 사도 냉이 된장찌개 그렇게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달래 하나만 사도 달래장 만들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바로 봄나물이 요새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쓴바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단 항암 효과가 있고 눈에 좋은 이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봄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장에 좋은 쑥, 그다음에 피로 억제와 항산화 기능이 높은 쓴바기도 있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머위도 있고요.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엽산을 갖고 있는 유채잎, 그리고 사포닌 성분, 이게 인삼에 많은 거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두릅, 그런 것들. 뭐 솔직히 이거 말고도 봄나물들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봄나물은 막 생각만 해도 봄이 온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살짝 데쳐서 뭐 조물조물해서 나물로 먹어도 되고 싸 먹어도 되고. 근데 이게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하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밥상 재료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두 번째 밥상도요, 우리 선조님들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인데요. 앞에 있었던 봄나물 같은 거 그냥 먹지 않고 거기다 뭐 된장 같은 거 이렇게 쓱쓱 비벼 드시잖아요. 이런 된장이랄지 고추장이랄지 뭐 아니면은 막걸리 같은 이런 발효식품들은 그 속에 유익한 유익균들과 더불어서 유익균들이 만들어 놓은 대사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70% 이상의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장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나쁜 균들이 들어온 장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봄나물과 같이 먹게 되면 봄나물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장 면역력을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봄나물과 발효식품 요번에 한번 꼭 같이 드셔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절기 이 봄에 면역력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식재료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봄나물이었고 두 번째가 발효식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장수밥상 갈 거니까 요 식재료와 관계가 있는 것 같네. 네, 맞아요. 오늘 장수밥상은요, 차 박사님이 좀 아까 소개한 것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봄나물과 그다음에 굉장히 장수의 지름길인 발효가 과학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머위쌈 강된장과 보리 산채 비빔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다. 듣기만 해도 벌써 향긋한 봄 내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장수밥상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봄한기 가득한 한상을 받아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머위부터 시작할까요, 차 박사님? 일단은 뭐 쉬운 거부터 하시죠. 네, 머위부터 할게요. 머위 영양이 어떻게 되나요? 머위가 영향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네. 그 요리 고수하고요, 요리 초짜를 구분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뭐예요? 봄나물을 다루는 법을 알면은 고수고요. 네. 그걸 모르면은 초짜인데 왜냐? 이게 봄 요때만 딱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좀 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 가면은요, 할머니가 저기 산이나 들로 다니시면서 머위 따가지고 데치거나 쌈이나 아니면 나물해가지고 우리 줬던 기억 나시죠? 근데 아마 쓴맛 난다고 안 드셨을 거예요. 맞아. 맞잖아요. 근데 그 쓴맛 나는 이 머위가요, 봄철 면역력에는 최고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데 요거를 잘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머위를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요, 약간 노릿노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줄기 부분에 있는 섬유질을 이렇게 끊어서 없애주셔요. 그래야 약간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머위는 약간의 쓴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맛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쌉쌀한 맛으로 먹어야지만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옅은 소금물에다가 헹궈서 건져만 주시고요. 요거를 일단 저는 뭐 나물도 좋고 쌈도 좋고 다 좋은데 전 오늘 요거를 삶을 거예요. 어떻게 삶냐 하면 여기 소금 있어요. 소금을 약간만 끓는 물에 넣고요. 야, 이 줄기를 여기다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줄기 부분은. 다듬어 놓은 머위를 줄기 부분부터 이렇게 넣으세요. 아, 줄기부터. 왜냐하면 익혀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줄기부터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요렇게
야, 저도 요리초짜리에서요.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얼마나 해야 돼요? 오래 하면 안 될 것 아니, 같은데요? 오래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약간 지금 나오는 머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릿여릿하기 때문에요. 30초에서 40초만 해도 금방 삶아집니다. 그럼 얼른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빼주시면 돼요. 색 올라온 거 보세요. 초록초록해졌어요. 초록초록하죠. 네. 요거 잡수셔야 정말 봄철에 봄맛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머위쌈하고 같이 먹는 게 뭐라 그랬죠? 강된장. 강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된장을 먼저 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조 요거 좀 내려주실래요? 네, 내두십시오. 제가 다 내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자, 일단 뚝배기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된장을 끓이는데 요새 시장에 가니까 풋마늘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풋마늘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주 담백하게 양파, 대파만 넣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느냐? 이게 잔멸치거든요. 잔멸치를 이렇게 냄비에다가 또는 뚝배기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볶아요. 그러면 멸치의 비린맛이 좀 날아가겠죠. 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쌀뜨물. 제가 잘 쓰는 거잖아요. 쌀뜨물 딱 2컵만 이렇게 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잘박잘박 끓여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된장을 풀어요. 그냥 일반 집에서 쓰는 집된장. 네, 집된장을 푸는데 집된장만 풀지 마시고요. 봄철에 나물과 같이 먹을 때는 고추장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율은 고추장. 얼마나 해요? 요거는요. 된장이 만약에 한 3큰술이다. 그럼 고추장은 한 1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잘 푸는데 요거를 그냥 끓이지 마시고요. 무엇하고 같이 끓이냐 하면 천연의 단맛이 나는 대파. 초반부터 그다음에 그냥 다 같이 넣고. 네, 양파. 야. 요걸 이렇게 끓여주세요. 제 강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근데 요거는 불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약한 불로 줄여서 잘박잘박하게 끓이면 지금 굉장히 뻑뻑해 보이죠? 네, 굉장히 근데 뻑뻑해요. 양파하고 대파에서 수분이 나와서 이 채즙 때문에 요 강된장이 뻑뻑하지 않게 잘 끓여지는데 그럼 여기에다 약간 매콤한 맛을 내는 게 좋잖아요. 청양고추? 그래서 청양고추 다진 거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도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넣고 한 소끔 바글바글 끓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걸쭉하게. 대파, 양파 모양 다 없어졌네요. 그쵸? 네, 완전히 빠지면서. 무르게 없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집 된장이 약간 좀 짭짤하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저는 알긴 아는데. 뭔데요? 콩가루. 콩가루도 가능해요. 콩가루 넣으면 되는데. 가능한데 그렇죠. 콩으로 콩가루보다 만든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바로 꿀이에요. 꿀도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1작은술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된장의 텁텁한 맛은 없어지고 약간의 짠맛도 완화시켜 주는데 나는 꿀 넣기가 약간 조금 싫은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파를 한 반 개 정도 더 썰어서 넣으시면 천연의 단맛 때문에 훨씬 더 안 짜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채 비빔밥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다가 보리밥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리밥은 그러니까 보리쌀이 거의 한 50% 들어가고요. 일반 백미가 50% 들어가서 지으면 되는데 나는 여름이니까 봄이니까 좀 고들고들한 보리밥이 더 좋다 할 경우에는 보리쌀을 한 70%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채 나물이 들어가는데 요거예요. 바로 요 취나물. 그다음에 도라지, 고사리, 곤드레 나물인데요. 네. 이 곤드레 나물은 묵나물로 준비하시고 요 고사리도 묵나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취나물은 지금 요새 생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취를 이렇게 살짝 데쳐서 삶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양념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뭐부터 양념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색깔이요? 네. 색깔 진한 거부터.
땡. 땡. 틀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볶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연한 순서대로 볶아야지만 나중에 이 묵나물에 이 하얀 묵나물에 색깔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연한 거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다가 참기름 그렇구나. 또 들기름 살짝 섞어서 하세요. 네. 그래야 훨씬 더 풍미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하니까 소금 간만 해주세요. 살짝. 근데 지금 소금 간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따가 강된장이랑 비벼 먹을 거라 미리 간을 조금만 하세요. 그다음에 다진 파 약간 넣고요. 다진 마늘 약간 넣어요. 그래서 요거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것만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나물도 색깔이 옅은 것부터 진한 걸로 네, 맞아요. 우리가 회를 먹을 때도 연은 흰살부터 먹고 네. 붉은 살은 나중에. 네. 이유는 이건 색이 섞이고 회는 붉은 살이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니까 나중에 색깔 다 비슷비슷하게 막 시큼해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색깔이 조금 초록초록한 이 취나물 볶아야 되겠죠. 취는 이렇게 혹시 데치거나 할 때 혹시 주의점 꼭 요거는요, 짚어주시는 거.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치는 게 좋은데, 너무 오래 데치면 약간 늘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도 이렇게 마늘, 그 다음에 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간장을 약간 넣어요. 색깔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좀 섞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깻가루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제가 도라지는 이쪽에서 먼저 볶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약간 볶아놨어요. 오늘 생방송이라 이걸 다 볶을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취나물만 좀 볶을 거예요. 오, 소리. 야. 취나물만 이렇게 살짝 볶아주세요. 어차피 데쳤기 때문에 이렇게 볶을 때는 향만 올라오도록 약간 나른하게만 볶아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오래 볶으면 향이 다 날아가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파란색이 약간 누래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지 않게끔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요거 볶고 계세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도토리 묵을 넣어야지만 그래도 산채 비빔밥에 비빔밥 같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도토리 묵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약간의 참기름. 요건 진간장이에요. 아, 도토리 묵은 진간장. 네. 그 다음에 요거 김가루.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오, 맛있겠다. 벌써 끝났어, 그거. 네, 요거는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럼 요렇게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나물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자, 요거 이제 꺼주세요.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끄고 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바쁘다고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맞아요. 그러면 색깔이 누렇게 뜨니까 큰 데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셔야 돼요. 걱정했어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네. 돼요. 자, 저기 그러면 또 질문 하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열을 좀 이렇게 빼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열 빼주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어머님들이 한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거 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오늘 차 바빠요, 선생님은 지금 제가. 하고 계세요. 네. 저기 있는 머위만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담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골고루 담으세요. 제가 먹고 싶은 만큼씩만. 네. 아, 예쁘다. 그렇게 담은 거 보니까. 이렇게 담고, 아, 나는 조금 더 담고 싶어 그러시면 더 돌려 조금 더,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와. 양푼에 비빌 때는 그냥 팍 넣어가지고 그냥 막. 야, 오늘 아마 이게 출근 전에 저희 방송 보신 네. 분들은 점심은 무조건 오늘 봄나물 그죠, 생각합니다. 봄나물 먹어요. 자,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머위쌈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차 박사님 그거 그릇 좀 네, 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여기 있습니다. 강된장 넣어야죠. 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옆자리 힘들어요. 네, 아니, 오늘은 되게 강된장까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는데 요 드실 때는요. 네. 요 비빔밥에다가 네. 강된장 살짝 올려서 와. 싹싹 비빈 다음에 네. 준비한 머위쌈에다가 이렇게 싸서 잡수시면 네. 그야말로 봄철 면역력 2배 강화 밥상은 요걸로 끝입니다. 와. 야. 어떠세요? 또 괜찮죠?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색깔도 예쁘고. 근데 나물을 무칠 때 보면은 참기름을 쓴 게 있고 참기름, 들기름을 같이 쓰신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2대1 비율로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리그난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뿐만 아니라 이게 좀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니, 저는 또 일단 참기름이 부족한 걸 들기름이 보완해주고 들기름이 부족한 걸 참기름이 보완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섞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보존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려요. 참기름 좋아하는 분 파가 있고 들기름 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섞어 쓰시면 다 좋잖아. 그리고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게 그냥 어차피 다 들어갈 재료면 그냥 이렇게 다 넣고 여기다가 참기름, 들기름을 그냥 부어서 먹어도 되는데 근데 모든 나물을 다 따로따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물마다 식감이 다르고요. 나물마다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양념을 해서 볶아주고 난 다음에 나물을 각각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영양적으로는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밥상 자체가 면역력 2배 밥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물의 특성을 잘 살려서 봄철에 나물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정말 면역력을 팍팍 기르게 되는 아주 방법이 되거든요. 와, 진짜 하나하나 나물이 맛이 살아있네요, 정말. 아니, 지금 같은 양념이 아니라서. 지지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무침을 바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야, 이게 다 맛이 살아있고, 입안에 봄이 막 향긋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아니, 머리쌈도 봄 그 자체. 쌀쌀하니 봄 느낌을 그대로 받네요. 그리고 머위쌈 같은 경우에는 이 쓴맛이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쓴맛이 영양이거든요. 맞아요. 그 쌉쌀하게 잡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쓴맛이 피토케미칼 성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적당히 있어줘야지만 면역력 2배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맛있네요. 이 곤드레가 진짜 맛있네요. 근데 곤드레는 또 손질할 때 혹시 뭐 주의할 건 없어요? 곤드레 나물은 워낙 묵나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찬물에다가 먼저 불린 다음에 나중에 쌀뜨물을 이용해서 삶아주시면 되는데 삶고 나서는 그 물을 그냥 그대로 한 3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곤드레 나물 사이사이에 있는 식감과 질감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곤드레 나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히 보리밥에 해야 되겠어요. 네. 쌀밥보다 보리밥이 훨씬 더 좋죠. 네. 소화도 잘 되고요. 뭔가 네. 톡톡 터져요. 맞습니다. 머리가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리고 식어도 맛있어, 식어도. 그렇죠. 식감도 좋고. 야, 저희 그러니까 맛있게 먹느라고 레시피 소개를 안 드렸네요.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기력 떨어지는 봄 한절기를 책임질 면역밥상. 오늘의 메뉴는 강된장 머위쌈과 보리산채 비빔밥입니다. 머위는 이른 봄에 가장 연하고 맛있지만 줄기가 뻣뻣해 끝부분의 껍질을 잘 벗겨줘야 하는데요. 누런 잎까지 잘 떼어낸 손질한 머위는 소금을 약간 넣은 찬물에 헹궈준 다음 끓는 물에 1분간 삶아 쓴맛을 제거해줍니다. 이번엔 강된장을 끓여볼까요? 양파는 0.5cm 크기로 자르고 대파와 고추는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뚝배기에 잔멸치를 넣고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을 때쯤 남은 재료를 모두 넣고 걸쭉하게 끓여주면 끝! 산채 보리 비빔밥에 들어갈 나물은 각각 손질해 묻혀줄 건데요. 삶은 취나물과 고사리, 곤드레 나물은 살짝 데쳐 들기름과 참기름을 2대1의 비율로 섞어 버무려주고 도라지는 참기름, 다진 파, 마늘 등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묻힌 나물을 달군 팬에 각각 볶아 보리밥 위에 도토리 묵과 함께 올리면 산채 보리 비빔밥도 완성!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봄 한절기에 향긋한 봄나물을 곁들인 장수밥상 레시피로 건강도 지키고 입맛도 되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머위쌈하고 보리 산채 비빔밥인데 봄의 향기가 그냥 그대로 입안에. 그 머위쌈의 그 약간 씁쓸한 맛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참 그렇게 좋네요, 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면역력 밥상이었어요. 네. 우리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한마디씩 더 거들어 주신다면. 네, 이봉 선생님 덕분에 지금 비타민이 아주 충만해진 것 같은데요. 봄철에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낮잠을 조금만 주무셔도 좋겠는데요. 한 30분 정도 이내에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또 이와 이제 여기서 연결이 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 항상 좀 나가서 야외 활동 하려고 해주시고 뭐 마스크 쓰시면 되니까요. 좀 많이 움직여 주십시오. 또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이어트는 한 5월 이후부터 좀 시작하시고 3월, 4월에는 봄나물과 같은 이제 제철 식품들 드시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먹는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 밥상이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장이나 마트 나가셔서 봄나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네. 아주 맛있는 밥상으로 한 끼 든든하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다 주는 거 말고 걸으면 뭐 살고 누우면 걸어가서 사셔서 네, 직접 좀 즐거운 요리도 사람과 하고. 만들고 맛있게 드시고 이러면 뭐 면역력 쑥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기대감이 있어요. 봄 네.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봄비 예보도 네. 나와 있어서 특히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기시고 주말 계획 세우실 때도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